한국 영화 속 오컬트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으시죠? 네, 뭐 섬뜩한 귀신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미스터리한 주술 같은 거. 이 장르가 사실 꾸준히 우리를 계속 매료시켜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한국 오컬트 영화의 세계, 특히 2025년에 개봉할 신명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 네네. 기대작이죠? 네, 이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매혹적인 계보를 한번 쭉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 보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무섭기만 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각 영화가 나왔던 그 시대의 어떤 불안감이나 사람들의 욕망, 이런 걸 어떻게 담아냈는지. 아, 시대상이 반영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한국적인 정서랑 만나면서 되게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그런 걸 좀 들여다봐야죠. 신명도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일지, 뭐랄까, 미리 좀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신명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5년에 온다고 하는데 이게 설정이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네,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랐어요. 상형수술, 주술, 심지어 신분 위조까지 써서 대한민국 그 정점에 서려는 여자 윤지희의 이야기랍니다. 김규리 배우가 맡았고요. 맞아요. 근데 그 캐릭터 설정이 재밌는 게 어릴 때 친구들 사이에서 그 왜 영혼 부르는 놀이 있잖아요. 아, 분신사바요? 네, 분신사바. 거기에 좀 빠졌던 과거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야망을 위해서라면 뭐 남자도 이용하고 얼굴이랑 신분까지 그냥 싹 바꿔버리는 거죠. 와.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그 현대인의 좀 뒤틀린 욕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외모지상주의라던가 아니면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 같은 거. 네네. 이런 게 주술이라는 그 초자연적인 힘하고 직접적으로 딱 결합된다는 거.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향한 욕망이 주술과 만나면 얼마나 이게 위험해질 수 있나? 뭐 이걸 보여주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윤지라는 인물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주술로 사람 목숨까지도 해치려 한다고 하니 와, 정말 좀 섬뜩한데요? 네. 믿기 힘든 사건들이 막 계속 벌어지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긴장감이 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윤지를 쫓는 인물도 있더라고요. 아, 네. 안내상 배우가 연기하는 탐사보도 PD. 네, 정연수 PD. 그 PD랑 동료 기자들이 유력 정치인이랑 윤지 사이에 뭔가 검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 이걸 추적하면서 진실을 파헤치려고 막 애쓰는 거죠. 과연 그들이 그 주술이랑 욕망이 막 뒤엉킨 이 끔찍한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지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긴장감을 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한대 사회의 욕망을 오컬트라는 틀로 풀어낸다는 점이 신명의 아주 핵심적인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런 시도가 아주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 오컬트 영화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슷한 고민의 흔적 같은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네. 신명의 이런 설정은 사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 오컬트 장르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 뿌리가 있군요. 그럼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역시 1967년작 월화의 공동묘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오라의 공동묘지. 정말 고전이죠. 네. 단순히 오래된 작품이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 억압받던 여성들의 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한국적인 정서를 귀신, 복수, 뭐 이런 코드로 아주 강렬하게 담아내면서 장르의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그 시대의 감성을 담아낸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떤 흐름이 있었나요? 좀 궁금한데요. 뭐 1969년에는 천년호라고 해서 구미호 설화를 스크린으로 옮겨왔고요. 1981년에는 깊은 밤 갑작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게 인형 악령이나 빙의 같은 소재를 써서 심리 묘사가 아주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았어요. 아, 깊은 밤 갑자기 저도 기억나요. 되게 무서웠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80년대에는 여곡성이라고 1986년 작품인데 이것도 원혼과 저주를 아주 강렬하게 다뤘죠. 이 시기 작품들은 보면 전통 설화나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9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진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고소영 배우 주연의 구미호가 1994년에 나왔는데 이건 전설을 아예 현대도시로 가져왔잖아요. 네, 그렇죠. 세련되게. 그리고 그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소설 원작의 퇴마록 1998년. 이건 뭐 한국형 판타지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을 딱 보여준 작품이었고 맞아요. 그때 정말 센세이션했죠. 아, 그리고 일본 공포영화 리메이크했던 링 1999년.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렇죠.
90년대는 확실히 장르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좀 보였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 오컬트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아, 그때부터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네, 특히 두 감독의 역할이 아주 두드러지죠. 바로 장재현, 나홍진 감독 말씀이시군요. 네, 와, 장재현 감독은 정말 뭐랄까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했어요. 검은 사제들 2015로 한국적 엑소시즘이라는 아주 신선한 시도를 성공시켰고, 네, 그게 정말 신선했죠. 그리고 사바하 2019에서는 그 사이비 종교의 미스터리를 파고들었고, 그리고 올해 파묘. 아, 파묘. 이건 뭐 무속신앙이랑 땅의 기운 보는 풍수, 거기에 우리 앞한 역사까지 엮어내면서 천만 관객을 넘는 그냥 신드롬을 일으켰잖아요. 맞습니다. 장재훈 감독이 약간 신앙과 의심, 현실과 초자연 이런 경계를 되게 집요하게 탐구하는 스타일이라면 네네. 나홍진 감독의 곡성 2016은 또 다르죠. 이건 샤머니즘, 종교, 미스터리가 그냥 다 뒤섞여가지고 와, 곡성 생각만 해도 그냥 압도되는 느낌이. 그렇죠. 그 압도적인 분위기로 관객을 그냥 혼돈 속으로 막 몰아넣으면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뭐랄까, 그 미지의 공포랑 인간의 나약함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연출이 아주 돋보였어요. 아, 그리고 김용경 감독의 선님 2015도 있었네요. 그 서양 설화, 피리 부는 사나이를 한국적 배경이랑 부속신앙으로 재해석한 거.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던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시도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 한국 오컬트는 정말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와, 이렇게 쭉 줄어보니까 한국 오컬트 영화라는 게 그냥 단순히 무섭게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습, 시대의 불안감,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욕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까지 담아내는 어떤 거울 같은 역할을 해온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월하의 공동묘지에 한 맺힌 귀신부터 시작해서 신명의 그 주술을 이용하는 야심가까지 표현 방식은 계속 달라져도 그 안에는 당대 한국 사회의 어떤 고민이나 욕망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들을 쭉 살펴보는 게 한국 사회나 문화를 이해하는 또 다른 되게 흥미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자, 그럼 이제 신명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 영화 속 윤지희처럼 만약 당신에게 성공과 권력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힘을 빌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과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야망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